네, 안녕하세요. 네, AI 기술혁명에 대한 소개 조금 해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제 관련 그 교육기관 운영 사례 이 정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기술혁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두 번의 빙하기를 거쳐서 지금은 거의 이제 번장기, 확장기에 이제 도달한 것 같은데. IBM 왓슨이라는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유명세를 타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AI 기술에서는 이제 최초 제품이었다고 볼 수 있고, 알렉사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스피커로 된 챗봇이라고 할 수 있죠. 알렉사 하와이오 오늘 날씨 어때 하면 대답해주던 신기했던 이제 장난감이었고, AI가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데, AI 민주화의 시작 기점이 2015년. 구글이 이제 자기가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AI 개발 라이브러리를 오픈하는 바람에, 그 전에는 AI 개발에는 저희 같은 전공자도 엄두가 안 났는데, 구글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막강한 그런 AI 개발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면서 누구나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만 있으면 AI 개발이 가능한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세간에 이제 관심을 끈 건 알파고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세돌 프로가 이제 AI에 한 번 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AI의 그 확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AI 민주화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된 것이 2016년 오픈한 허깅페이스라는 거고,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대부분 듣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AI 관련 모델, 소스 코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은 GitHub가 가장 유명하다면, AI 개발자들은 허깅페이스를 이용해서 AI 개발을 아주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굉장한 이정표가 됐고, 제가 전문가로서 보는 시각에선 구글 두플렉스가 최고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구글 두플렉스가 소위 그 데모 장면이 유명하죠. AI가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몇 시 테이블 몇 명 예약하는데, 그 직원이 이제 AI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AI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AI는 튜링 테스트 통과까지는 못했는데, 이 두플렉스라는 구글 시스템이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거의 통과했던 이제 제품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21년부터 벌어진 사태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하기 시작한 달리는, 우리가 말로 설명한 것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텍스트 이미지 기능을 갖고 있고, 챗GPT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생성형 AI의 붐을 일으킨 이제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고, 그래서 모든 그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오픈 AI를 본따서 우리도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1조 이상의 돈이 드는 그런 이제 개발 경쟁에 뛰어든 사태고요. 최근에 이제 그 챗GPT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알파고하고 두플렉스를 만든 구글 형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애기가 까보는데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제 제미나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또 발표를 했고, 최근에 또 그 제미나이의 또 경쟁심을 느낀 오픈 AI가 그 텍스트를 또 비디오로 1분 영상을 만들어주는 소라를 어나운스하기까지 지금 치열한 그런 AI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AI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달리 사이트에 가보니까 달리2는 약간 이제 무슨 물에 쿠키, 초콜릿 쿠키가 빠지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텍스트 투 이미지 기법이 달리2는 약간 투박한데 달리3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이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이제 그 컴퓨팅 파워를 쓰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AI 혁명을 이끌어간 핵심이 원인이 뭔가를 제가 요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나름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시작은 물론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죠. 아까 이현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만든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저런 것들이 이제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지금 AI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누구나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누구나 손쉽게 개발하게 만든 핵심 그 도구가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출현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C나 C++, 자바 같은 언어를 썼는데 비전문가 학생들은 배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려웠는데 파이썬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거기다가 구글이 이제 자기네 또 소스 코드를 오픈했잖아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막강한 매트릭스하고 벡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막강한 라이브러리를 오픈했고 유사한 또 파이토치라는 도구도 있고 이것이 이제 그 AI 민주화의 틀을 닦았다면 AI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한 것은 오픈 소스 붐입니다. 자기가 만든 소스 코드를 누구에게나 오픈하는 GitHub를 이용한 이제 코드 쉐어링이 출발점이 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허깅 페이스라는 것이 AI 커뮤니티가 결성이 되면서 내가 만든 모델, 데이터 모든 것을 허깅 페이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비디오 모든 여러분들이 신기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AI 모델과 데이터를 여러분이 사용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싶고 그런데 실속은 누가 차리고 있냐? 실속은 저 마지막 줄입니다. 실속을 차리는 기업들입니다. AI 붐에 의해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아까 양양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GPU 기업하고 클라우드 기업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하면 3사가 있잖아요. 클라우드 하면은 여기 아마존하고 이제 MS 애저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지금 그 세계 주총 상위 탑 10 기업의 3개가 다 올라가 있어요. 아마존, MS가 1등이고 구글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엔비디아 칩을 만든 이제 엔비디아는 당연히 올라가 있고 또 엔비디아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설계만 합니다. 제조는 이제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하는데 TSMC도 탑 10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PU 칩으로 서버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슈퍼마이크로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10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마 20위권 정도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양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10년 전에 IT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탑 10에 삼성전자가 들었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는 20등인지 30등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 볼륨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탑 10에 들어갈 때 시총 순위가 5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1등이 지금 MS는 3만억 달러입니다. 3만억 달러. 그러니까 3조억 달러인가요? 아주 그 볼륨이 5천억에 6배가 늘었어요.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실속을 차리는 데는 GPU 회사, TPU 텐서플로우 유닛 구글이 만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것을 돌리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이런 관련 클라우드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들은 알고 보면 다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데이터 센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재미난 현상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럼 AI 기술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AI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의 한 분야고 그래서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공식이 CS 이퀄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 서브셋이 AI다 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학습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구성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는 언어를 다루는 언어지능, 텍스트를 처리하는 텍스트지능, 거기에는 스피치 투 텍스트, 우리 음성을 글자로 바꾸는 기술, 텍스트 투 스피치, 글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 시각지능 쪽은 이제 고양이, 개를 인식하는 기술, 데이터 지능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그런 것들을 2개 이상 조합한 것을 복합지능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분야의 주요 과목으로는 이제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NLP, 컴퓨터 비전, 영상인식, 패턴 인식은 예전에는 AI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통칭
패턴 인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하여튼 고양이 개 인식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AI의 한 이제 파트로 인식을 받고 있고 지식 표현 기술이나 정보 검색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AI를 인간 언어 번역, 인간과의 대화, 정보 검색, 그다음에 고양이계 인식, 그리고 뭐 미래 가치를 예측한다든지 또는 유튜브에서는 고객이 원할 만한 영상을 추천한다든지 병원에서는 의료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뭐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창작 분야까지 굉장히 폭넓게 지금 이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K 니어리스 네이버,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쓰는 베이지안 알고리즘, 서포트 벡터 머신, K 민즈 클러스터링,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에서 출발한 DNN, CNN, RNN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알고리즘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 필기체 인식 숙제를 했었거든요. 인공지능 시간이 아니었고 아마 패턴 인식 수업이었는데 저런 5041 저런 숫자를 써놓으면 저게 O인지 0인지 이제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화일 루프를 써서 그냥 무진장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쓴 이런 이제 필기체를 몇 장 이제 샘플을 주면 걔를 읽어서 요 픽셀 위치가 이제 글자가 지나가면 블랙이고 안 지나가면 화이트라는 것을 카운팅을 해서 요 위치에 블랙이 오면 0일 거다, 1일 거다 이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필기체 인식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제가 이 구글 텐서플로우의 그 샘플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저희 때는 만장의 이미지를 학습하려면 화일 루프를 10,000번을 돌리면서 학습을 했는데 텐서플로우는 텐서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텐서는 뭐 제가 수업 시간이면 물어봤을 텐데 텐서는 very large matri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매트릭스는 5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매트릭스인데 텐서는 뭐 100만 바에 100만, 뭐 1억 바에 1억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매트릭스고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면 도저히 처리를 못하죠. 근데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텐서 매트릭스를 컴퓨터로 아주 쉽게 더하고 빼고 곱하게 되면서 이런 필기체 인식도 아주 순식간에 이제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55,000하고 784가 중요한 숫자인데 784가 이제 이미지 픽셀 수입니다. X, Y가 뭐 한 30, 30이라고 하면 900개 정도 픽셀이 되겠죠. 그래서 한 30, 25 정도 되는 이제 조그만 이제 필기체는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미지일 때 55,000장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예전에는 55,000번의 루프를 돌리면서 확률을 누적시켜 갔는데 텐서는 그냥 55,000행 더하기 784 열로 된 매트릭스 연산 한 번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럴 수가 55,000번 돌던 매트릭스를 그 학습을 55,000 사이즈 매트릭스 한 번 연산으로 끝나버리니까 기가 막혔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고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이제 0, 1, 2, 3, 4, 5, 6, 7, 8, 9의 저 파란색, 빨간색이 이제 그 각 픽셀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에 글자가 지나가면 2, 1 확률이 있고 저 2를 들면 빨간색 부분에 있으면 2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확률의 누적으로 하여튼 이제 뭐 우리 저 AI식으로 얘기한 매트릭스 벡터의 곱에 의해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해서 저게 0에서 9까지 그 필기체 중에 어느 글자일 가능성이 이제 Y1, Y2가 특정 글자 클래스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매트릭스 벡터 연산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변화, 저희가 과거에 다루었던 AI 기술 대비 가장 큰 변화고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기계 번역할 때 지금 뭐 AI 분야에서 유명한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이 제 동기인데 그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기계 번역 이런 거 연구했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저희 배울 때 기계 번역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를 문법책을 보고 배열을 바꿔서 주어 목적어 보어 순서가 바뀐다면 그걸 프로그램을 짜서 순서를 바꿔주고 뭐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기계 번역이었는데 지금은 기계 번역이 매트릭스 벡터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2019년에 데이터 마이닝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 디디라고 해서 중국의 그 교통에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뭐 선하고 문이 있다. 그러면 전체 보캐블러리가 우리가 쓰는 보캐블러리가 하잘 것 없더라고요. 인간이 쓰는 단어가 뭐 100만 개나 되겠어요? 100만 개나 넘을까요? 그 100만 개 단어를 매트릭 벡터로 만들어 놓고 문에 해당하는 거는 비트 포지션 1로 해주고 선도 1로 해주고 그래서 모든 단어가 우리가 쓰는 어휘가 100만 개라면 100만 개 사이즈의 벡터에 한 비트가 1인 그런 벡터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더하고 곱하고 하면 문장들의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나올 확률을 또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 갈 때 그 다음 자리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저 단어들 간의 조합의 확률로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문장들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그런 자연어 처리 기법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모든 게 매트릭스 벡터 계산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이제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해 준 게 구글이 공개한 텐서플로우고 텐서플로우하고 유사한 이제 도구들이 케라스나 파이토치나 카페나 티아노 같은 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결국은 텐서플로우는 이제 그 라지 매트릭스인 텐서가 소위 이제 컴퓨팅 노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흘러가면서 IBM처럼 그 뭐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노드와 엣지를 기반으로 very large matrix인 텐서가 데이터를 머금고 흘러가면서 처리가 돼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뭐 필기체를 인식하든 고양이를 인식하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까만 박스가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아주 극히 일부고 손톱밖에 안 되고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변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게 보면 왼쪽에 뭐 데이터 컬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해놓은 저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고 오른쪽에 뭐 저 머신 리소스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저런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뭐 저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환경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2018년 국방부가 요청한 강연에서 제가 국방부에서 ABC 레이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AI 밑단에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밑단에 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 레이어를 더 붙여서 클라우드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컴퓨팅 인프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멀티코어 서버나 뭐 GPU를 장착한 그런 이제 서버 클러스터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ABCD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ABCD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가운데 까만 박스가 A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뭐 데이터 컬렉션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B고 그다음에 머신 리소스 관리 모니터링이 클라우드 C고 서비스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 D. 그래서 이 그림을 90도 회전시키면 제가 주장하는 ABCD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육성 방안이라는 토픽으로 넘어가 보면 하여튼 골드만삭스도 뭐 이제 망한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신을 했고 월마트도 뭐 하여튼 저 아마존 이커머스에 굴복한 상태고 자동차도 지금 기계전기 전자 기반이다가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자율주행은 완전히 AI 기술이죠. 영상인식하고 실시간 영상인식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제 모든 업종이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것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 모든 업무 영역에서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AI가 필요하게 됐고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 70%가 AI가 활용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저 숙대 뭐 우리 저 학부생인 것 같은데 이제 AI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간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 디지털 인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핵심 인재, 디지털 융합 인재, 디지털 시민. 저거는 제가 학회장을 했던 정보과학회에서 분류를 한 거고 정부 분류는 그 밑에 디지털 전문 인재,
전공 도메인 분야의 인재, 디지털 활용하는 인재. 그래서 세 등급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디지털 시민이나 디지털 활용 인재는 그냥 리터러시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 AI 뭐 떠들면 무슨 소리지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디지털 시민이고, 이제 융합 인재는 아까 이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메인 지식 플러스 이제 이런 디지털 지식을 같이 겸비하신 분. 그다음에 핵심이나 전문 인재는 뭐 컴공과나 소프트웨어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걸 제가 하면서 그 비전공자 학생을 도대체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고 초중고 학생은 또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대한 거 초중고 일반인으로 이렇게 이제 칸을 나눠서 컴퓨팅의 시작은 논리적 사고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을 키순으로 줄을 세운다. 그러면 뭐 나오라고 해서 막 이리저리 이제 셔플링하면서 이제 줄을 맞춰갈 수도 있지만, 컴퓨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제일 작은 분을 찾아서 세우고 그 다음으로 또 남은 분 중에서 제일 작은 분을 세우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적 사고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컴퓨터 분야는 밑단에는 항상 수학하고 알제브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수학 대수 기초도 필요하고, 거기 정도까지 알면 이제 코딩도 뭐 적어도 파이썬이라도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뭔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개념 기초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텐서플로우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컴퓨터과에서 배우는 그런 AI 과목들 그런 것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융합 인재들은 뭐 그 제조 분야나 의료에 특화된 도메인 지식을 또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또 이제 실제적인 실무 프로젝트를 해봐야만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실무 프로젝트까지 있을 때 전공자는 뭐 저런 게 필요하다, 뭐 융합 전공자는 이런 게 필요하다, 비전공자는 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2년제 대학 학생은 요 정도, 직업교육기관은 요 정도, 초중고는 앞단에서 주로, 일반인은 적어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코딩하고 AI 뭐 개념 기초 정도는 학습을 하고 있어야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2, 3년 전에 하여튼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고요. 요거는 그 국민대 여기 지금 저 김성일 교수님 위원장님 하고 계신데, 국민대 김성일 교수님 말고 또 제 동기 중에 이민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혁신적인 교육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쓴 책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테헤란로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기술한 책이 있어서 그거를 또 제가 재밌어서 잠깐 읽어봤는데, 개발자를 위한 이상적인 조건,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 아무나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코딩하는 재능이 있으면 포기하는 게 빨라요. 컴퓨터과 학생이라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재능이 아니면 포기하고, 코딩이 아니래도 할 일이 많아요. 뭐 기술적인 테크니컬 서포트라든지 뭐 고객 상담, 뭐 고객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할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코딩은 재능이 필요하다는 거고, CS 전공 교육은 가능하면 이제 이수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재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벌과 자격증은 참고하는 정도고, 실무 투입 후 한 3년 정도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가장 이제 그 선호하고, 개발자는 알고리즘 전공 지식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최근에 더 중요한 거는 도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업 도구라고 해서 개발자들은 최근에 다 슬랙이라고 하는 그 협업 도구를 쓰고 있고요.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GitHub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모든 코드를 다 짜는 게 아니고 도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 소프트웨어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협업 능력이 중요하고, 혼자 뚝 삐져나오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판교 기업들 보니까 코딩 테스트부터 먼저 합니다. 그랩에 뭐 프로그래머즈.com 이런 데서 코딩 테스트 먼저 하고, 그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전화 인터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확인하고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채용 문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총 탑에 들어가는 구글에 가고 싶다, 페이스북에 가고 싶다, 입사 가능합니다. 근데 코딩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코딩은 미국에서는 리트 코드라는 것을 참조하거든요. LETCOD. 그래서 리트 코드에 있는 코딩 시험 연습을 3개월 이상 하면 어느 과 학생이든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입사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3개월은 죽기 살기로 코딩을 해야 돼요. 그거는 입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왜 필요하지? 입사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K-12라고 해서 초중고 교육을 AI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라는 그림을 그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인식 기술, 퍼셉션, 그다음에 이제 난리지 표현 기술, 기계학습 기술, 클래시파이어 기술, 뉴럴 네트워크 기술, 사람과의 상호작용 기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대한 영향, 부정적 요인이라든지 표절 이슈라든지 윤리적 이슈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고요. 제가 관여했던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모든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란 과기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고 선정되면 6년간 진행이 되고 저희 단국대학교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6년간 진행한 결과 전교생한테 소프트웨어를 가르친다는 이제 무식한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나름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소프트웨어 교양 필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불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강대학이 무식하게 막 전교생한테 C를 다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이상의 학생이 자고 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열별로 나눴어요. 저희가 이제 단과대학 중에는 학생 수가 제일 많거든요. 전국 4위입니다. 4위. 2만 명 학생인데 그래서 학과가 9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계, 의대, 치대 이렇게 계열별로 나눠서 코딩 과목을 좀 차별화했어요. 그래서 예체능계는 C 가르쳐도 모르시니까 그냥 블록이나 뭐나 좀 초등학교에서 쓰는 좀 쉬운 레벨로 이제 바꾼다든지 경영대는 파이썬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차별화된 교육을 했더니 조금 반응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 인재 양성도 좀 강화하고 전공자는 오픈 소스를 대폭 강화하고 AI 신기술 대폭 강화하고 전자과나 화공과나 경영대나 경제나 유사과에는 이제 AI 빅데이터나 이런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을 이제 가르쳐서 융합 인재를 양성하도록 이제 노력을 했고 모든 학생들한테는 6학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2학점은 저희는 너무 어려운 코딩으로 들어가면 싫어할 것 같아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먼저 하고 거기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고 그 다음 과목에서 코딩을 배우고 그 다음 과목에서는 전공별로 AI 문제를 해결하는 AI 활용 과목을 2학점짜리 3개를 만들어서 나름 운영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저희가 느끼는 결과는 뭐냐면 6년간 장학금도 많이 줬고 실리콘밸리도 데려갔고 전교생 이렇게 교육도 시켰고 했더니 컴퓨터 분야,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커트라인이 쭉 올라갔어요. 저희가 거의 꼴찌였거든요. 2017년에는. 근데 지금은 천안 의대 치대 다음으로 죽전의 컴퓨터공학과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입시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커트라인이 이제 두 번째 의대 치대 다음으로 이제 인기 있는 학과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람을 느꼈고 제가 또 하나 했던 역할이 이제 파리의 포리투 에콜 포리투라는 이제 혁신적 코딩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요 포리투 서울 개포동에 있는 에콜 42 교육기관의 이제 학장 직무대행을 반년을 했는데 여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일단 파리에서 시작한 코딩 프로그램인데 제일 쇼킹한 게 이제 산무입니다. 산무. No teacher, no textbook, no tuition fee. 그래서 no teacher 하면 일단 교수님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No teacher? 우리는 그럼 실업자가 되라는 거야? 텍스트북도 필요 없고 tuition fee도 필요 없고 입학 자격도 제한이 없고 고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 들어옵니다.
입학 제한이 없어요. 재밌는 게 이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그 주요 학습 내용을 게임처럼 만들어놨고 프로젝트로 만들어놨고 동심원 모양의 커리큘럼에다가 하나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이제 배치해놨고 안에 있는 원부터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 내 라이프 타임이 뭐 한 달 연장되고 또 한 달 내 못 풀면 어떻게 되냐? 한 달 내 못 풀면 블랙홀에 빠집니다. 블랙홀이라 하면 자동 퇴학입니다. 퇴학. 저게 아주 전 마음에 들었어요. 저 빡센데. 그래서 학생들이 보니까 이제 블랙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한 달 내 못 풀면 나는 자동 퇴학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대학도 이 블랙홀 제도를 도입했으면 그러면 아주 이 소프트웨어 인재, 디지털 인재가 정말 획기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조금 하여튼 뭐 비인간적인 면은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시스템이 여기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밌어요. 이제 주제는 런투런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게 교육 철학, 페다고지이기 때문에 꼭 뭐 코딩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배우는 게 많고 그다음에 동료학습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친구를 잘하는 친구가 가르쳐 줄 수 있게 모니터 배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동료학습을 위해서 돼 있는데 전 세계 에콜 캠퍼스는 다 모니터가 맥북으로 해서 모니터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동료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개포동에 포리투 서울이고 오른쪽은 파리 그 본교죠. 파리에 있는 저 에콜 40이고 다 똑같아요. 저기는 그 강의 실습실 배치도까지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은 교육 환경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가 재작년에 갔었는데 그 독일의 울프스부르그라는 데가 그 어디냐면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폭스바겐 공장밖에 없는데 덩그러니 에콜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런 교육장을 가보면서 참 잘해놨다. 동료학습이 저절로 되고 또 서로 코드 리뷰를 해줘요. 저게 그 코드 리뷰가 의무입니다. 의무. 저게 이제 게임처럼 돼 있는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코드 리뷰를 받아야 내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고 코드 리뷰를 받으려면 내 점수가 내가 갖고 있는 점수가 있는데 점수에서 2점을 빼야 돼요. 그 2점을 보충을 해야 내가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2점을 보충하려면 다른 친구의 코드를 리뷰를 해줘야 돼요. 의무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인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코드 리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의 코드를 배우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포리투 서울 나왔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전공자 반, 비전공자 반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도 있고 어르신도 있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 기업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코드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KT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임 레벨이라는 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레벨 1부터 소위 이제 이너서클 커리큘럼을 마치면 레벨 1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최고 레벨은 레벨 2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7이 되면 프랑스 학사학위를 주고 국가학사학위를 주고 레벨 21이 되면 프랑스 석사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에 공짜로 유학 가고 싶으면 여기 입학하라고 합니다. 공짜잖아요. 학비도 안 내는데 레벨 21이 되면 프랑스 국가 석사학위를 주거든요.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재미난 프로그램도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 단국대에서 지금 팀엑스 아카데미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취지가 뭐냐면 전공자 학생의 역량 강화인데 전공자 학생을 지금 이제 취업을 시키려고 했더니 기업에서는 요새 야가 빠져갖고 이렇게 훈련된 학생이 아니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럼 인턴 기회 정도밖에 없는데 원하는 네카라컵의 당토를 가고 싶은데 실무 경력이 없다고 안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은 졸업하기 전에 실무 경력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팀엑스 아카데미는 이제 팀엑스 실무 개발자들이 단국대학교에 와서
2개월은 이제 저 실무 교육 위주로 가르치고 2개월은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한 3개월 정도를 대충 티맥스 개발자들이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초급 정도 이제 스킬을 숙지한 학생들을 취업 연계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기수가 지금 5기를 교육하고 있는데 3기만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것 빼고는 1기, 5기인가는 전공자 반, 비전공자 반 섞여 있습니다. 물론 비전공자들은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전공자를 좀 멘토로 붙이고 이렇게 달래주면서 팀도 좀 섞어서 짜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포리투 서울이나 티맥스 아카데미의 그 취업한 성과를 보면 비전공자 중에서도 굉장히 잘 풀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